뉴스 픽. 국회가 어제 새벽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고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달라지는 세법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피드 목요일 순서 문희정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권영길, 담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수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위원당 10명이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규탄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500만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이 땅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특검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고 이남종 씨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족과 시민장례위원회가 공개한 유서에서 고인은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라며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시민장례위는 오는 4일 오전 서울역에서 민주시민장으로 연결식을 치른 뒤 당일 오후 광주 망월동 옛 5.18 묘지에 고인을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갑오년 새해를 맞아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는 개각설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춘추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수뇌부가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수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우리가 힘을 합쳐 다음 서울시장을 새누리당으로 확실하게 세우자며 박근혜 대통령 잘하시지 않는가, 우리 더 잘하자며 서울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사측의 방영 거부에 항의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PD 등이 징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이모 PD 등 MBC 직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 소송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에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CBS의 각종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허가받지 않은 유사 보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데 대해 CBS 노조는 정당성 논란에 휩싸인 유사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력 반발하며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이었습니다.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의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알부이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우리의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임입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온라인 이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한 고등학교가 몇 곳 있습니다. 논란이 거센데요. 어떤 학교들입니까? 네, 현재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울산 현대고, 대구 포산고, 경북 성주고, 전주 상산고, 경기 수원 동우여고, 수원 동원고, 파주 운정고, 여주 제1고, 성남 영덕여고 등 10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현대고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2회 졸업생이라고 밝힌 김모 씨가 일제강점기와 친일을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미화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온갖 오류투성이의 교과서로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라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6회 졸업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모 씨도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역사 교과서를 교학사 제품으로 선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고교가 전국에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느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렇게 교과서 선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네, 제품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울산 현대고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 현대중공업 계열 정몽준 의원이 2대 이사장이었고 또 현대중공업 출신의 지금 민계식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고요. 저는 전주 상산고 좀 압니다만 이제 수학 정석 쓰신 홍성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출신 학교는 아니신 거죠? 예, 아닙니다. 예. 제 모교에서 썼다면 제가 대자보로 썼겠죠. 예. 예, 또 교학사, 이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비판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있었는데 이걸 또 학교 측에서 철거를 해서 마찰을 빚은 학교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들이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학교 측에서 10분 만에 철거하는 바람에 마찰을 빚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6곳에 붙인 대자보에서 경기도 내에서 조사된 436개 학교에서 단 5개 학교만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는데 그중 2학교가 같은 학교 법인 계열의 동원고, 동우여고라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역사를 가장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할 학교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백범범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고 안중근 의사를 교과서 색인 목록에서 제외한 점, 249쪽에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닌 경우가 많았다고 저술한 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5.16 사료를 선별적으로 편집, 역사적 오류가 다수 발견된 점 등을 들어서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동우여고의 한 교사가요, 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상에 올렸습니다. 예, 외압이라고 하면 학교나 재단 쪽의 외압인가요? 그렇죠. 예. 예, 어느 한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반대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남 영덕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학부모는 분당 학부모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여학교인데 장래 어머니가 될 인재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하다니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학교 측을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그렇게 믿었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파주 운정고에서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앞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내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 학부모 사이트에는 분란 많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운정고에 온 것을 후회한다.
자녀가 운종고 1학년인데 새해 첫날부터 날벼락이라는 학부모들의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집계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일 현재 전국 2,350여 개 고교 중에서 10곳 정도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 특히 네. 새누리당의 그런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모교, 고등학교에서는 채택을 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혹시 광화문 지하도 지나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세종로 주차장이라고 하죠? 네. 그 앞을 이렇게 차로는 지나가 봤습니다. 보행을 해서 걸어서, 통과해 본 적은 없고요. 예. 왜 한참 촛불 집회가 뜨거울 때 시청광장 또는 청계광장에서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청계광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시게 되는데 거기에 장애인 차별연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로써요, 이렇게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면서 천막 농성을 한 지 꼭 500일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에 차별을 두는 건 몸의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이고 또 부양 의무제는 장애인을 돌볼 사회적 의무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고서 2012년 8월부터 이들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이명희 씨의 말에 따르면 장애 등급이 떨어져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떨거나 또 부양 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애인들이 많았다며 장애인 제도는 당사자에게는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활동가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런 제도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달만 해도요, 경남 의령에서 홀로 살던 지체장애 4급 남성과 또 대구에서 88세 노모와 살던 지체장애인 등 3, 4급 장애인 2명이 장애 등급이 모자라서 도우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이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면요, 장애 등급이 1, 2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애 활동 지원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1급 지체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제 탓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장애인 아들이 직접적인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 딱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오롯이 가족에게만 지우는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정치권의 장애 등급제 폐지 공약 이행도 안 되고 장애인의 빈곤과 차별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신경을 못 썼던 분야인데 장애인에게 등급이 있다는 거 어딘가 좀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양 의무제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지금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기념해서 행사도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시작이 됐겠네요. 예, 농성장에서 나는 꼼수다의 멤버 김영민 씨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국민TV에 라디오 PD로 근무를 하고 있죠. 우리 김용민 PD가 가서 강연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가 모인 장애 등급제의 부양 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장애 등급제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이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며 농성투쟁 500일과 새해를 맞아서 더 투쟁해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를 지나시는 분들 좀 더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 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 다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만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나라가 없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에 재판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그런 혐의를 둔 거고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대에서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개인적 일탈에 의한 선거 개입이었다고 주장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개인적 일탈 행동이 있었다는 건 전 여러 번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지급해준 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댓글 사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개인 일탈 행위라고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일에 국가 예산이 지원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종편도 비웃는 개인적 일탈 운운하는 주장. 민주당은 이렇게 비꼬는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버리니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그야말로 그러니 사춘기 정권 아니냐.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가 한 지붕 아래, 남원장 지휘 아래 한 지붕 아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보기관은 왜 국내 파트, 국제 파트로 나뉘어 있을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예를 드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하고 그걸 동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 상황보다 더 엄중했으면 엄중하죠. 거기는 사방이 쌓여 있습니다. 사방이 아랍 국가, 아주 적대적인, 그것도 극도로 증오하는, 없애버리려고 아주 서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런 적대 세력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모사드가요, 최초의 국내와 해외 파트가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습니다. 결국 정치에 개입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모사드를 사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분리시켜서 국내 파트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의 첩보기관이 그런 역사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 이번에 이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 활동이라는 건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나룻배 같은 조각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조각의 평균을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댓글 그것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 무조건 잘했다는 남재준 원장. 국정원 개혁 앞으로 첩첩산중.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가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벽두부터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6월 4일 날 치러지죠. 사실상의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이 성적표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중후반기 전국 주도권을 누가 줄 거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지금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황우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초면 이미 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만큼 1월 중으로 지방선거의 틀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당헌당규 특위, 또 국회 정치개혁 특위, 이런 쪽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자치특위 성과를 포함해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개혁 문제, 또 지방재정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함께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의 신년식, 여기서도 사실상 지방선거 출정식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부 기초 준비 작업이라고 이해해준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더 이상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반드시 성과를 내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홍문종 사무총장은 2012년 대선 승리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집권 여당이 됐는데 어쨌든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대선 승리가 완성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통성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대선 승리가 완성된다. 그런 맥락이 좀 읽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영호남을 동시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 역시 지방선거 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여야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안철수 신당이 사실상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오늘도 뭐 지금 서울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좀 전반적으로 신당 창당 분위기, 뭐 창당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금 굉장히 몰아가고 있는데 이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오늘 하루에만 영남과 호남 양쪽을 모두 방문을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부상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견제 의도가 굉장히 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는 광주 일정이 보통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좀 경황도 없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고 이래서 뭐 묘역 참배를 뭐 걸렀지만 해마다 봉화마을을 찾아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던 건 하는 건 이제 민주당에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건데요. 예. 이 연초에 당 지도부가 광주 호남권 특히 광주를 찾은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광주에 내려와 달라 이 지역의 요청이 굉장히 강해서 어제 저녁 때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영남 호남 양쪽 동시에 찾은 것 결국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역시도 어제 담배식부터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또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김한길 대표는 새해는 민주주의와 민생에 더해서 승리가 필요한 한 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 김한길 대표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도 호남이 없이는 민주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호남에서의 그 텃밭, 제1야당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켜달라, 꼭 지키겠다 이런 다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연말 연초 최근까지 개각설이 꽤 그럴듯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네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세기를 박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개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오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오후에 자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안보 환경도 굉장히 엄중해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내각이 추호도 없이 힘을 모아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내각 그 개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는데 예. 이에 따라서 연말 연초에 급속하게 퍼졌던 개각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기춘 실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거는 연일 개각설 보도에서 특히 경제팀의 교체 이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제 정책에 좀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청와대에서는 개각 대신에 어제 국무총리실 1급 전원이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다른 경제사회부처 쪽에서도 지금 1급 공무원, 1급 고위공직자들이 아마 사표를 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꽤 지금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백악 대신에 고위공직자 물갈이, 또 기강 잡기 이런 걸 통해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잡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내각은 그러니까 장관의 임명은 사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치 대신에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통치 아니냐, 그런 정치행위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일각에서 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개각 요인이 생기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장관을 꿈꾸고 있는 많은 의원들 또 중진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친박계 중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어제 오늘 뭐 친박계 중진들 사이에서 실제로 개각설에 대해서 오히려 좀 언론에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당의 움직임과 청와대의 움직임이 정면으로 좀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양상이어서 앞으로 당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기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개각은 안 하겠지만 그로 인한 좀 잡음, 또 이후의 상황들이 좀 일어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는 뭐 임시회 일정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네. 뭐 굳이 따져보자면 이제 국토위, 철도산업발전 소위가 지금 구성이 돼서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철도파업 철회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구성됐었죠. 국토위 산하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국회는 휴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실제로 논의한 내용을 보면 이거 왜 열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 일단 활동 시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시한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의제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뭐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민영화 문제, 그다음에 수사발 KTX 법인 설립 문제 이런 것까지 그리고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예. 여당에서는 철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거지 이미 지나간 얘기 그러니까 수사발 KTX 법인 면허 문제나 또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거 가지고 좀 입씨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은 여야가 일정을 활동 시한을 좀 연장한 거는 어쨌든 1월, 2월에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만 어쨌든 1월 한 달간은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마 얼굴을 보기가 힘들 텐데요. 이렇게 되면 논의를 뭐 가급적 1월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 뭐 이런 차원에서 활동 시한을 좀 늘려놓고 내부적으로는 뭐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철도산업소위 한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의원 말이 여야 간의 안건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1월 달에는 회의 자체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예. 결국은 오늘 회의를 연 게 이게 내일부터 곧바로 지역구에 내려가서 당분간은 국회에 올라오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뭐 비판적인 시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하는 거였는데 그 소위가 사실상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국회가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기준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어제 새벽에 통과시켰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조건부 담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세법 개정안 그 배경 그리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새벽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국민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1월 1일 아침 11시가 다 될 때까지 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세법과 예산안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2013년 국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우선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텐데요. 주요하게 바뀐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가 예. 기존에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인원이 한 4만 1,000명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3만 2천 명 정도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이걸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가 한 4,700억 원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번 그 세법 개정안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을 때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그 각종 공제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제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나 또 자영업자에 대한 그 음식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특소 등 부자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세금 부담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의도를 부분적으로 막아낸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도 노출이 됐는데요. 예. 가장 큰 거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가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논의 진척을 보지는 못했고요. 또 R&D 세액공제처럼 재벌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규모 그 비과세 감면을 실질적으로 내리자 이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난 정부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 대기업들인데요.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그렇게 감세로 인해서 본 이익을 고용이나 투자 활성화에 쓰기보다는 천문학적인 유보 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 여당에서는 여전히 그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낡은 사고 방식에 갇혀서 법인세에 변화를 주는 것만 한사코 거부하면서 재벌 기업들이 공평과세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세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뭐 제일 야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좀 논의가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법 개정안 좀 제대로 잘 손봐서 통과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성과도 있었지만, 더 많은 한계나 과제들을 노정한 그런 세법 개정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교섭단체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조세소위에 참여는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 조세 형평성을 더 기할 수 있고 또 지금 부족한 세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이 세제 개혁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좀 아쉽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한계인 동시에 이번에 좀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막판에 물밑 협상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 사실상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측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규제책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대폭 완화됐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제의 원칙은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는 대신에 투기용 부동산 보유나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으로 합의된 상식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핵심적인 장치가 이 다주택 보유자의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나 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였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제부가 새롭게 발부된 것에 다름 아닌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이미 정부가 공언했던 그 조세 형평성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거였는데요. 이것도 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논의가 흔들리고 휘둘리면서 관철이 못됐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냉소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인 소득과세는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에 하나였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뭐 과세 효과가 크진 않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공론화를 통해서 종교인 단체들과 협의도 진행을 해왔는데 정부가 가져온 안이 국회에서 이게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번복이 됐는데요. 종교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종교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들 종교인을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의 곱지 못한 시선을 더 사실은 교세서에는 의식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이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그 과표 기준 낮추면서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생각 없이 좀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네. 예. 왜 물론 민주당은 물론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이라는 것이 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한쪽의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로 보면 소득세 과표 구간을 1억 5천만 원을 내린 것은 분명히 큰 변화고 긍정적인 변화입니다만 예. 그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같은 원칙을 포기한 것이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원칙을 갖고서 이 문제에 임했다면 그리고 저는 계속 논의 과정에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국회 그 운영이라는 것이 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논의에 개입하는데 약간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번 세법 개정안 놓고 정부에서는 뭐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자 증세가 된 게 맞습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증세라기보다는 엄격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부자 감세가 일부나마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공약 가계부를 국민들 앞에 제시를 했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의 축소, 또 재정 지출의 효율화 이런 걸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걸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지만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조차 굉장히 버겁다고 보고 결국에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 왔는데요. 저는 잘못된 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결국은 세금이고 그리고 그 세부담을 통해서 공평한 세부담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가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한계를 미리 그어놓고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약을 축소하거나 또 복지를 축소하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국회에서 정부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일부 증세 효과를 발휘하는 세제 개편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고 정부도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와 그걸 통한 어떤 성장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그런 적극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쓴다는 측면에서 이 조세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규모 감세를 정상화하고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네. 관심을 특별히 가지셨던 분야인데요. 상속세난제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줄기차게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셨던 거죠? 우선 이번 세법 심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 간에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금 완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기존의 매출 2천억 원 기업에서 매출 3천억 원 기업으로 확대가 됐고요.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예외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세 면제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 그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46만 개 기업 중에서 1,700여 개의 재벌 기업들과 300여 개에 불과한 매출 3천억 원 초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가 세금 한 푼 없이 아들에게 최대 500억까지 주식을 물려줄 수 있게, 아들이나 딸에게 최대 500억까지 주식을 물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상속세를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만든 거고요.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 대상이 된 매출 3천억 이하 기업들을 보면 비록 재벌 계열사는 아니지만 해당 업종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알만한 유수의 대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이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업종이 과연 가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원은 지금도 각종 조세 감면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런 대기업들의 대주주 혹은 중견기업들의 대주주 혹은 그 상속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조치고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정부가 복지공약을 축소하거나 파기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마당에 수백억 대 주식 부자들에게 이처럼 관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저는 세제의 원칙 또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내용 짚어봤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 이런 해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는데요. 예, 의견 주신 분들이 안철수 의원의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 손님 의견입니다. 안 의원이 박정희에 참배하는 건 자기 소관이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안다면 장준하 선생님 묘를 찾아 참배하는 게 진정한 애국자이고 지휘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잔데가리크라는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나 참 안철수 이 인간을 보면
예, 뭐 인간이나 사람이나요. 자기가 무슨 DJ급 인물이나 되는 줄 알고 나댄다. 용서와 화합은 피해자가 누릴 권리인데 뭐 한 게 있다고 옆적들의 공과 과를 운운한단 말인가, 이런 의견이십니다. 물잡이님 의견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라. 그거 연식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럼 구정치인데,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한소리님 의견입니다. 안철수 씨, 독재자의 딸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독재자의 무덤 안에 매장하는 현 시국에 열사 한분은 자신의 고귀한 생명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독재자의 딸의 퇴진을 외치며 산화하시는 이 마당에 참배한 걸 잘했다고 생각한다. 네, 물음표 4개. 그래, 참 잘했다. 설에는 이쁜 한복 입고 방실방실 웃으며 전두환이한테 세배 꼭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말하는 대통합의 새정치의 완성이 일터이니,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미네마인님 의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참배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자면, 일본에서는 아베가 야스쿠니 참배했습니다. 안철수는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였지요. 둘의 공통점은 전범에게 참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목요일이라 또 직접 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였죠. 박근혜 정부 2014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7일에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큰 정책 목표는 일단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이라고 정했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는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이제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래 뭐 세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말들도 많이 있고 좋은 계획들도 많이 있는데, 그 겉으로 좀 드러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1년차, 2년차 계획인데 2013년도 경제정책 방향하고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이렇게 큰 흐름에서 너무나도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2013년도에 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였습니다. 이번에 3가지지만 2013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였는데, 이것들의 다 주가 되는 주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그 서민들 입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하고 경제를 민주화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2014년도에는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게 내수 활력 제고입니다. 이 내수 활력 제고라는 거는 그 주된 대상이 기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이 처음에 어쨌든 공약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실행했느냐는 일단 차치를 해두고, 어쨌든 처음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서 이제 대놓고 기업 위주로 먼저 경제 정책 방향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 같은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 행복 시대보다는 이제 기업 행복 시대로. 그리고 내수 활력 제고 안에 보면 주택시장 정상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좋아서 정상화지 결국에는 다시 부동산 주택가격 부양하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2013년도, 2014년도를 크게 놓고 봤을 때, 그 뒤에도 2014년도 뒤에 거 보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 두 번째로 한 꼭지로 묶여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각각 꼭지로 해서 내용들이 따로 있던 건데 이걸 그냥 둘러 합쳐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세 번째 경제 체질 개선 안에 그냥 작은 꼭지 하나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처음에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세웠던 좀 허울 좋은 공약들이 다 뒤로 후퇴하면서 2014년도에는 이제 아예 다 그런 것들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처음에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라든지 정치권의 눈치를 어느 정도 좀 봤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고 공무원들이 기존에 하던 어떤 본인들의 이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그 정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내수원력 제거 안에 보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라는 그 란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정부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코레일이 문제가 됐던 것도 그랬고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지금 빚이 많아서 이 빚을 어떻게 이제 처분을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정부도 마찬가지로 빚이 지금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겉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민자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민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민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이제 돈이 없거나 혹은 특정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같이 자본이 유입돼서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기업체하고 좀 안 좋은 관계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쪽으로 이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민자 사업 형태가 처음에는 수익형 민자 사업 BTO 방식이었는데 이게 2006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임대형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BTL 방식으로 바뀌어집니다. BTO 방식이란 건 일단 민간 자본이 건물이든 도로든 터널이든 짓고 그다음에 소유권은 정부에다 넘겨줍니다. 근데 나중에 기부 체납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소유권 자체는 정부에게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수익형 민자 사업이고 임대형 민자 사업이란 건 아예 다 넘겨주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직접 받는 겁니다. 예. 운영은 정부에서 하고. 근데 이게 2006년도 이후서부터 BTL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이유는 BTO보다 BTL이 더 수익도 많이 남고 다루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게 손해나지 않게 다 메꿔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다 정부한테 떠넘겨버리고 본인들은 특정 수익 이상만큼을 안전하게 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BTO 방식에서 2006년도 이후부터는 BTL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립니다. 예. 어쨌든 이런 방식의 민자 사업이 문제가 된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민자 사업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자체를 엄청나게 부풀린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철근이라든지 이런 재료들, 그 다음에 어떤 공사 비용, 임금,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에서는 실제로 예산, 이 표 자체를 훑어보지도 않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국감에서 2012년도 국감에서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데다가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는 도로를 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외진 곳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놔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설들을 마구마구 지어대서 그것 자체가 부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고 예. 결국 이 엉터리 수요 예측이란 건 또 이 2006년도에 물론 폐지되긴 했지만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란 것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100만큼의 수익이 날 거다라고 예측을 해 놓으면 정부에서 이거를 70이나 60까지는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 정도 수요가 나지 않더라도 손해가 나면 무조건 정부가 그만큼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 엉터리 수요 예측하고 이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 어떻게 보면 커플이 돼가지고 이런 민자 사업의 리스크를 다 이렇게 확보를 해주는 이게 거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2006년도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매년 조 단위로 세금이 메꿔지고 있습니다. 인천 공항 고속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자 도로라든지 터널 같은 곳에 매년 조 단위로 이게 지금도 운영 수입,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해주냐고 들어가고 있고요.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가장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고금리 대출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명한 맥커리 사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커리가 만약에 도로를 짓는다라고 하면 맥커리가 맥커리에게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한테 대출을 해준 것처럼 해서 이자를 최소 6%에서 20%까지 고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3에서 4%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6%에서 20%까지
왜 주면서까지 맡겨서 하느냐라고 했더니 맥쿼리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나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런 수단으로서 본인들의 그런 그 어떤 그 손해보는 부분을 메꿔주는 거다. 그래서 예. 자체로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 자체를 그것만 놓고 따로 떼서 불합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맥쿼리나 이런 민자 사업을 하는 큰 기업들은 땅짓 헤엄치는 식으로 민자 사업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배를 불리는데 사용을 해왔다라는 거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13년도에 있었던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지금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내수활력 재고 요 칸 안에.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상승하긴 힘들다는 거. 이미 뭐 이명박 정부 2008년도서부터 여러 가지로 정부 빚을 폭증해 가면서 해왔지만 이게 결국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에서는 이게 결국엔 그 주택 시장이 주택 가격이 올라야 내수도 살아나고 가계 소득이 올라간다면서 결국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또 이 정책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이게 또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전체적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지나치게 지금 낙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19조, 20조 가까운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경우 정부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